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2024년 슈퍼 선거의 해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최근 치러진 각 나라의 선거 결과를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추세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국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14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요. 프랑스에서는 극우 정당이 조기 총선 1차 투표에서 승리하는 이변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이란의 대통령 보궐선거에서도 예상을 깨고 온건 개혁파의 페제시키안 후보가 최종 당선됐는데요. 그가 공약으로 민생고 해결, 서방과의 관계 개선 등을 내세웠던 만큼 이란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은 프랑스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친환경 올림픽을 내세웠던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에어컨 없는 올림픽 이 원칙을 결국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드물고 에어컨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더 자세한 이야기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9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년 만에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8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8일 오후 러시아에 도착한 모디 총리와 모스크바 외곽에 있는 관저에서 비공식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디 총리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모디 총리의 3년임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공식 정상회담은 9일 열리며 에너지, 무역, 비료 생산 및 공급 등 경제 의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어린이 병원을 공습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가해 어린이 병원 등이 피격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9일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현지 시각으로 8일 기준 러시아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28명의 민간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습 이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공격은 9일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 규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미얀마 최대 반군 아라칸군이 라카인주의 탄드웨 공항을 점령했습니다. 미얀마 군사정부와 맞서 싸우는 최대 반군 조직인 아라칸군이 현지 시각으로 7일 밤 탄드웨 공항을 점령했습니다. 반군 저항 사상 최초로 공항 시설을 점령하면서 미얀마 군사 정권에 큰 타격을 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라카인주 남쪽에 위치한 탄두에 공항을 점령에 따라 반군은 라카인주 해안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길목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탄두에 공항은 지난 4월부터 벵골만 응가팔리 해변 인근 마을에서 산발적인 교전이 벌어지면서 해변 휴양지를 향한 항공편이 중단됐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대부분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과 이라크 반군이 이스라엘을 무인기로 합동 공격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라크의 시아파군인 이슬람 저항운동과 합동으로 이스라엘 도시인 엘 일라트를 향해서 무인기 공격을 시작했다고 성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번 공습은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했고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가자에 대한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이라크 시아파군은 공동작전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라크 시아파군은 후티 반군과 합동 공격을 시인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뉴욕 증시에서 시총 1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8일 뉴욕 증시에서
TSMC 주가가 장중 192.8달러까지 오르면서 시총 1조 160억 달러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TSMC 주가는 작년 말 103.25달러였습니다만 인공지능 칩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날 종가 기준으로 올해 80% 이상 급등했습니다. TSMC는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은 물론이고 AI 칩 선두주자인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사실상 100% 생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영화 대사 중에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예. 그 단어가 떠오르는 그런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8일부터 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모스크를 방문했는데요.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한 이후에 모디 총리가 러시아를 처음 방문하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 회담이 푸틴 대통령이 자신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는 서방의 노력에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2달 전에 푸틴 대통령이 새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인도는 러시아와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인도가 경제적으로는 러시아와 좀 친한 면이 있고 안보 네. 측면에서는 미국과 좀 사이가 가깝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안보 협력체인 쿼드를 통해서 안보는 미국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네. 쿼드에 소속된 나라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되고요. 이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를 하고 그렇죠. 있고 또 인도는 원유 도입을 위해서 러시아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로 많은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도 국방연구소 관계자는 러시아와 중국 간의 전략적 연대가 깊어지는 것은 뉴델리에게 매우 불편한 일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마치 가장 친한 친구가 적과 가까워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디 총리가 푸틴 대통령과 최고 수준에서 대화에서 직접 모스크바로 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모디 총리가 세 번째 임기를 맞이한 이후 처음으로 외국 방문하는 거고요. 이전 선거에서 승리했을 때는 뭐 부탄, 몰디브, 스리랑카 이런 이웃 국가들 갔었는데 그 관례를 깨고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 겁니다. 네. 뉴델리가 모스크바 관계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도는 말씀인 것처럼 러시아산 원유의 주요 구매자이고 군사 장비 공급에도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과 인도는 2020년 국경 충돌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정상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할까요? 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가 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요. 인도는 현재 러시아로부터 연간 600억 달러 정도의 상품을 수입하고 있고 러시아는 인도로부터 50억 달러 미만 상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뭐 일반적인 무역뿐만 아니라 무기 거래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투기가 부족한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12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5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다시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양국 정상은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모디 총리의 모스크바 방문 이후에 이제 비엔나로 이동을 해서 이틀 동안 이제 머문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은 중국의 아시아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인도와 관계를 강화하려고 했고 또 뉴델리와 러시아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그래서 관대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키워드는 벌써부터 동상이몽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네, 뭐 프랑스 총선에서 이변이 속출했다는 소식 어제 네. 전해드렸는데요. 이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좌파 연합 1위 자리를 내준 프랑스 집권 여당 뭐 이것도 일단 이변이고 그리고 총선 승리하고 나서 총리 자리를 두고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좌파 연합의 신민주 전선 이 사이에 또 서로 동상이몽 두 가지 동상이몽이 있습니다. 네, 좌파여도 이제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프랑스 총선에서 182석을 가져간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뭐 NFP라고 부르는데요. 네.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NFP 안에 여러 정당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스펙트럼이 넓어서 총리 후보를 놓고 이견이 극심해서 당분간 현 총리 가브리엘 아탈 총리가 그냥 그대로 남아있을 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민중전선은 극좌부터 중도 좌파, 녹색당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이런 정당들이 극우전선, 국민전선은 이제 부상을 막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죠. 힘을 합친 건데 네, 네. 막상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예. 누가 총리를 하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신민중전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간 정당이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그렇죠. LFI인데요. LFI는 반자본주의자이자 장리 멜라숑이 이끌고 있고 이제 의석수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많은 거죠. 그래서 네. 당연히 멜라숑이 총리가 되는 게 맞다라고 굴복하지 않은 프랑스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신민주전선 NFP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당의 포레 대표는 이 멜라숑 대표가 가장 분열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이 프랑스 정부를 이끌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한편 그 소속돼 있는 녹색당의 마린 대표는 누가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져냐 가지고 총리를 뽑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다른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이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총리 새로 결정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아딸 총리는 물러나겠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파리 올림픽 열리는 기간 동안은 올림픽이 또 네, 이제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당분간은 총리가 그대로 자리에 지킬 것 같고요. 네. 신민중전선이 182석 확보하면서 이번 결선 투표에서 1위 차지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중도 앙상블 연합이 168석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1차 투표에서 1위 차지했던 국민전선이 143석으로 3위로 밀려나면서 이변에 속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오히려 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외신들도 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진영도 전체 577석 가운데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헝의회, 대롱대롱 매달리는 의회가 되면서 당장 총리 인선조차 불확실한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죠. 이 마크롱 대통령은 좌파 연합대 온건 세력과 연정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것도 쉽지 않고요. 특히 이제 멜라숑 대표가 좌파 연합은 연합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른 그룹과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코아비타쇼 이거 구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공공지출 대폭 늘리는 거 포함해서 좌파 연합 공약에 대해서 절대 정부와 타협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당분간 이제 올림픽도 앞두고 있고 해서 네. 그 이후로 좀 미뤄지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은 올림픽부터 하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우리들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다. 네. 네, 지금 전쟁에 지친 이스라엘 국민들이 휴전, 총선 요구하면서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전쟁을 시작한 지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민들이 너무나 지쳐있는 상황인데 가자지구 국경 인근에서 하마스에 살해되고 납치된 사람들 상징하는 검은색, 노란색 풍선 1,500개를 시위대들이 날렸습니다. 하마스 공격 당일 사망한 1,200명 그리고 인질로 붙잡힌 250명을 상징하는 그런 풍선인데요. 네. 시위대가 도시의 주요 교차로와 전국 고속도로를 막았고 텔아비브 중심부에는 몇 달 만에 최대 규모 시위 때문에 교통이 차단됐습니다. 시위를 주도한 시크마 브레슬레는 연정 구구 정당이 협상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선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라면서 네타냐후 총리 그리고 구구 지도자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휴전 협상을 막고 있는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아들을 인질로 잡혀 있는 한 가족은 휴전 협상 재개돼서 이게 좀 진행이 되니까 지난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면서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협상이 좀 될 듯하면은 그걸 깨버리는 걸 보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산산조각났다면서 분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선거를 하면 이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네, 물러나야 맞아요. 하기 때문에 그거를 미루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불만이 폭발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네타냐후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뭐 전쟁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그렇게 정치전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네타냐후는 연정 내에서부터 구구파로부터 휴전안 포기해라 이런 압력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정권을 잃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패 혐의 때문에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었을 때 어쨌든 전쟁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유리하다 거죠.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게다가 2023년 전쟁하기 전인데요. 그해 초에 사법개혁안을 끌고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여기에다가 부패 혐의 기소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끌고 가는 것이고 성과 없이 전쟁을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끌고 나가는 거라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지친 국민들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 지친 국민들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원래 정치인이 해야 되는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내 안에 김치 있다라고 정하셨는데 네. 이거 어떤 이야기인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저도 이걸 보고 이게 맛이 있을까? 크루아상에 김치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예. 형태가 보이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네, 네. 어쨌든 그 미국 부유층이 즐겨 찾는 휴양지 중에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프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 한 빵집에서 김치와 치즈가 주 재료인 크루아상을 파는데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김치 치즈 크루아상이라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월스트저널은 제과점이 김치 치즈 크루아상을 8.5달러 한 개 11,7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꽤 비싸죠. 꽤 가격이.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꽤 비싼 크루아상도 네. 10,000원까지는 안 하는 것 안 같았거든요. 하죠. 근데 어쨌든 네. 11,700원인데 이 제과점이 크루아상을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지에 담아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과점 측 얘기는 이 김치 치즈 크루아상은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빵이라서 가게에서 가장 비싼 거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네. 이 김치를 직접 담근다고 합니다. 그러면 손 많이 가죠 이게. 그쵸. 그러니까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싼 것이고 이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만들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크루아상과는 다르다. 이렇게 비쌀 홍보를-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K푸드 인기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작년에 실제로 우리나라 김치 수출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를 보면 2023년 한국의 김치 수출량은 44,041톤으로 전년 대비해서 7%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김치가 외국에서는 면역력을 높여주는 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네. 사람들이 또 좋아하게 됐고요. 여기다가 한류 열풍 속에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김치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치 넣고 치즈 넣고 빵 사이에 하는 건지 아니면 김치와 치즈를 버무려서 어떻게 넣는 건지 이게 이제 이게 참 궁금하네요. 이 원재료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가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맛도 궁금하고. 근데 생긴 건 똑같이 그냥 이렇게 약간 사각형 크루아상 같은 그런 아, 모양입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반달 모양 아니고 사각형으로. 네네. 음. 궁금해집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가 잠시 후 베를루스코니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 안내 방송 잘했나요? 처음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말펜사 국제공항이 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오. 국제공항으로 이름이 이름을 바뀌는 거군요. 네, 바뀝니다. 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에서 3번 총리 지냈고요. 작년 6월 달에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이탈리아 항공청이 밀라노를 주도로 둔 롬바르디아주가 개명 제안을 승인해서 이렇게 공항 이름이 바뀌게 됐다고 밝혔는데 네. 이탈리아 북부 관문인 말펜사 국제공항은 이제 베를루스코니 공항으로 바뀌게 될 것 같은데 네. 여기가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고향이라고 의미가 합니다. 있네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네. 또 마티오 교통부 장관이 이 항공청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성사가 된 거라고 하는데요. 네. 뭐 로마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뭐 그렇죠. 베르가모스에 가면 뭐 카라바조 화가, 뭐 예. 소위 말해서 이탈리아를 빛낸 뭐 항해사, 탐험가, 화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다른 공항들이 있습니다. 네. 이미. 그런데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과연 공항의 이름을 달 만큼 다빈치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동급인지에 네, 대해서는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또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네,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사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에서도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물론 밀란에서 태어나긴 했는데요. 최고 갑부 원래 사업을 했었고 그러다가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3차례 총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집권 기간 동안에 각종 성추문, 비리, 마피아 연루설 등 여러 가지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캔들 제독이라는 오명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이탈리아 대표하는 유명한 탐험가들과 네, 화가들과 마르코 과연 폴로도 있는데요. 네, 이름을 겨루는 것이 맞냐라면서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미 승인이 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예. 결정이 된 상황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도 뭐 많은 이야기가 또 네. 나오고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인데요. 한 곡에 대략 11억 정도 이게 뭐 저작권 이런 얘기인가요? 저도 처음에 저작권인 줄 네. 알았어요. 그래도 그게 이렇게까지 비싸진 않잖아요. 한 곡에 네. 11억? 네. 그래서 12곡 부르고 우리 돈으로 130
38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1,000만 달러 받은 네. 건데. 그래서 이걸 나눠봤더니 곡당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돈으로 11억 5천만 원 정도 받은 셈인데 누구냐? 오. 저스틴 비버가 오. 이 돈을 받았습니다. 네네. 아시아 최고 부자로 꼽히는 인도의 무케시 안바니의 그 막내 아들 결혼식에 이 팝스타 저스틴 비버가 등장해서 자신의 히트곡 12곡 조금 더 불렀다고 합니다. 결혼식에서 축가로 12곡 네. 그 출연- 콘서트를 했군요. 맞아요. 출연료로 1,000만 달러, 138억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인도 현지 언론들은 지난 5일 날 저스틴 비버가 뭄바이에서 있었던 안바니 가문의 막내 아들 아난트 안바니의 결혼식 식전 행사에 축가 공연을 펼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비버는 원래 이런 결혼식에 가게 되면 네. 전통 의상을 입고 축가를 부르는 그런 인도 전통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깨고 원래 자기가 평소 무대에서 입었던 쉐기 팬츠, 이렇게 엉덩이 좀 드러나는 그런 옷을 입고 연핑크 재킷을 입고 무대에 올라서 자신의 히트곡 12곡을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그 평소에 저스틴 비버가 받는 뭐 출연료 개런티가 250만에서 600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1,000만 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음. 이 안바니 가문이 원래 이게 결혼식에 팝스타 불러서 결혼식 필요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오. 2018년에 딸 이샤 안바니 결혼식 때 네. 비욘세 와. 비욘세 역시 초청해서- 스케일이 네. 다르군요. 네. 그때 개런티가 600만 달러, 83억 원 정도 줬다고 하고요. 이것도 비싼데? 그리고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아난트 안바니 결혼식 필요한 행사에 리안나 예. 정말 유명한 리안나 둘 다 결혼식에 리안나가 왔어. 와. 그래서 900만 달러, 예. 124억 원을 받아갔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좀 저스틴 비버가 간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스틴 비버가 램지 헌트 증후군이라는 걸 앓고 있다고 해요. 이게 좀 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귀 근처 안면신경 침투하는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 네. 통증, 뭐 마비 증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 전까지는 공식 석상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굉장히 네. 힘들다 지금 사는 게 월드 투어도 취소를 했고 네. 했는데 그런데 이 축가는 불렀다는 거죠. 138억을 1,000만 달러 받고. 그게 금방 났나? 음. 아니면 그 전에 좀 상황이 나아졌나?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전에 좀 많이 아팠다. 네. 그렇지만 결혼식장에 가서 노래를 12곡이나 불렀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웨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고요.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저스틴 비버의 노래 들려드립니다. 베이비. You know you love me, I know you care. Just shout whenever, and I'll be there. You want my love, you want my heart, and we will never, ever, ever be apart. Are we an item? Girl, quit playing. We're just friends. What are you saying? Said there's another look right in my eyes. My first love broke my heart for the first time, and I was like, bab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부지방 등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전국 43개 시군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경북 고령군, 안동시, 예천군, 성주군, 상주시와 대구 달성군에 산사태 경보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체전선이 자리 잡고 있는 전북과 경북 남부, 경남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들 지역에 시간당 20에서 40mm의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독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해병대원 순직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는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제2요구권을 쓰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물가 흐름과 성장, 금융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갑니다. 오늘 회의에선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최소 요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꼽히는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사퇴 없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남편이 지금껏 나를 지원해준 것처럼 나도 남편의 선거에 다걸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파리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프랑스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친환경을 강조하면서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각 나라마다 선수들의 컨디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선수촌에 설치할 임시 에어컨의 주문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영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리올림픽 선수촌에 에어컨 설치 못하게 했다가 다시 이제 허가를 한 거잖아요. 결정을 번복한 이유 어떤 건가요? 네, 파리 올림픽 선수촌에는 에어컨 설치가 허락이 없었다가 다시 설치 허가를 해주게 되어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 에어컨을 설치하기를 허가했지만 이미 외국 언론을 통해서 다 소개되어 난처한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에어컨이 왜 없냐면 친환경 미관 등 모든 제반 사항 등을 다 고려한 에어컨 설치에 관련한 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도로 까다롭다 보니 설치할 생각을 안 하다가 이번 선수촌이 위치한 시청에서 외부 언론들과 각 나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를 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프랑스에서 에어컨 설치에 관련된 법률이 아주 까다롭게 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에어컨 관련 법에는 에어컨을 설치할 때 준수해야 할 제약과
형식, 이웃 간의 문제를 피하기 위한 해결책, 그리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노출되는 위험 등이 컨텐츠로 담겨 있습니다. 에어컨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계획 규정에 건축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사전 신고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해 수행되는 작업 중에서 일반적인 유지 또는 수리 작업 및 기초 건물의 목적 변경 혹은 개조 작업을 제외한 기존 건물의 외관을 변경하는 작업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네. 그리고 판례법에서는 건물의 정면에 해당하는 정면에 해체 가능한 여부에 관계없이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작업 신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처럼 빨랫감들을 집 밖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외관을 해쳐서 금지됩니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파리에서 약 70km 남쪽에 있는 퐁텐블로에 선수촌을 꾸렸습니다. 네. 차로는 약 1시간 거리는 퐁텐블로는 한국 선수단을 위해서 에어컨 설치를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식 가스레인지 설치까지 하도록 하여 한국 음식을 요리하고 먹기 편안한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주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은 다행이네요. 근데 그 파리 올림픽 선수촌 에어컨 설치 논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파리에서 에어컨 설치 잘 안 하잖아요. 이 법률 때문인 건가요? 문화가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파리는 건물 외관도 다 미적으로나 역사적인 이유 혹은 소음의 문제로 등 통제가 엄격합니다. 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회의에서 실외기 설치를 허가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하고 100년 이상 된 집이 많으므로 허가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네. 에어컨뿐만 아니라 벽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2세기 전부터 멋지게 설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공해 등의 문제로 더는 사용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주택의 경우는 법적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이 큰 고민 끝에 내려졌을 것이라 시민들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에어컨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이 시민들의 반응을 들어보았더니 거의 우리는 1년 중에 일주일만 쓸 거야 라고 하거나 별로 크게 필요하지 않아 괜히 집만 차지하니까 나는 안 필요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에어컨 없는 여름을 상상하기 힘든 세상에 안 살아본 그들은 미국이나 한국, 사우디 등의 에어컨 남용을 오히려 울랄라 하고 걱정합니다. 가디건이나 긴팔을 꼭 입고 있어야 버티는 실내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원과 환경 낭비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요즘 그런데 뭐 각국 연결해 보면 폭염으로 다들 고생이어서 그럼 파리 우리 시민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해소하나요? 예, 저희는 영화관에 가거나 에어컨이 나오는 곳을 가거나 노인들은 대형 마트에 가서 쉰다고 합니다. 네. 또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거나 공원에 나무 그늘에서 책을 가지고 나와 쉬기도 합니다. 네. 신기한 것은 파리는 여름이 건조하고 겨울이 습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름에는 해가 지면 곧 춥습니다. 늘 긴팔옷을 가져다니지 않으면 아주 추운 순간도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실컷 열어놓은 뒤 낮에는 그 냉기를 가두려고 창문을 닫고 창밖에 볼레라고 부르는 빛 차단 셔터도 닫아둡니다. 그러면 직사광선이 들지 않은 어두운 실내에서는 제법 시원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약 20년 전에는 폭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등의 노인들이 가장 취약층이었고 위험합니다. 늘 언론 매체는 노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케어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또한 프랑스에서는 여름방학을 그랑 바캉스라고 부르며 해마다 7, 8월이면 파리를 텅 비우는 편입니다. 그렇죠. 올해도 예외는 아닐 것이고 아마 올림픽으로 파리를 찾는 관광객 수가 파리 시민보다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네. 하지만 이상기온 탓인지 이번 주만 하더라도 최저 12도, 최고 26도로 기록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춥습니다. 선수단과 관광객들에게 꼭 따뜻한 옷을 준비해주기를 개인적으로는 권장해드립니다. 저희 지금 장마하고 더워서 이게 약간 실감은 안 나겠는데 최저 기온이 12도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파리 가실 분들은 좀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두꺼운 가디건 입고 지금 방송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오시는 분들은 외투, 심지어는 패딩까지 준비해 오셔도 절대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릅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지난 6일 실시된 이란의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 개혁파 후보죠.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당선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선된 만큼 그가 집권하는 동안 이란의 대내외 정책이 바뀔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이란의 대통령 선거 결과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뜻밖의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을 깨고 이란 대선 어떻게 총평하실 수 있을까요? 선거 결과는 의외입니다. 네네. 당선된 페제시키안은 애초 이번 대선에서 구색 맞추기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란 대선에서는 헌법수호위원회라는 곳에서 대선 후보를 심사하고 결정합니다. 이번에 6명이 후보를 결정했는데 네. 5명이 보수파이고 1명이 개혁파인 페제시키안입니다. 너무 보수파만 있으니까 한 명 온건파에서 좀 한 명. 그렇죠. 예, 약 한 건데. 구색 맞추기라는 네, 평가죠. 그리고 네. 당선이 유력한 후보는 보수파 후보 중에 있었던 2명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왜 페제시키안 후보가 당선됐다고 보시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이란 국민 다수의 체념과 불만의 결과 같습니다. 낮은 투표율이 이를 반영합니다. 네. 1차 투표 때 투표율이 39.9%, 40%에도 못 미쳤어요. 낮네요. 예. 이란 이슬람 공화국 역사상 최저 투표율입니다. 1차 투표 때 다수 국민들이 아유 선거하면 뭐하니 포기한 거죠. 네, 네. 다만 개혁파를 지지하는 적극적인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해가지고 페제시키안을 1위로 만들어준 거죠. 이미 1차 투표 때 1위였군요. 네. 와. 1차 투표 때에서 가장 당선이 유력했던 갈리바프 전 의회의장이 3위를 했습니다. 선거 이것도 의외였죠. 그러네요. 어쨌든 페제시키안이 1등, 2등을 한 사이드 잘릴리가 같이 결선 투표에 올라갔습니다. 네. 결선 투표에서는 투표율이 49.9%, 한 50%에 육박했죠. 상당히 네. 높아졌습니다. 네네. 페제시키안이 당선될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장에 더 많이 나온 거죠. 네. 페제시키안이 낙승했습니다. 약 55% 득표율. 잘릴리는 약 45%. 10%포인트 상당히 낙승한 겁니다. 그러네요. 선거 결과가 의외였습니다. 네. 이란 국민들이 이제 체념과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페제시키안이 개혁파니까 뽑았다. 이렇게 본다면 이란 국민들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페제시키안은 이란에서도 비주류입니다. 이란계가 다수인 이란에서 아버지가 아제르바이잔계, 어머니가 쿠르드계였습니다. 타고날 네. 때부터 비주류였고 그러네요. 그것 때문에 개혁 성향도 있었겠죠. 그렇죠. 의사 출신인데 하타미, 개혁파인 하타미 전 대통령 정부에서 보건부 장관을 지내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페제시키안이 개혁파 정치인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09년 대선 때 선거 부정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보수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즈가 당선이 됐는데 네. 국민들이 항의한 거죠. 이때 정부가 강경 진압을 했습니다. 페제시키안이 정부의 강경 진압을 비판하면서 이제 다른 목소리를 좀 낸 거죠. 네. 2017년, 18년 경제난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 때에도 그는 정부 책임이다 이거는. 그리고 2022년에 마흐사 아미니라는 여대생이 히잡을 착용 안 했다 그래가지고 체포됐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걸로 네.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네. 이때 정부가 잘못한 거다. 그리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해야 된다. 체포된 시위자들에 대한 법정 권리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대외 정책에서도 대미 관계, 핵 문제에서 타협과 협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대외 문제인 이 핵 문제. 2015년에 미국 등 서방과 핵 협정을 맺었습니다. 네. 즉 이란의 핵 개발을 허용하되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는 이런 조건이었는데 이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2018년 뒤집어 엎어버렸죠. 네. 미국이 일방적으로 탓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 핵협정을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협상해야 된다고 페제스키안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서방과의 대화를 통한 경제난을 개선하자. 히잡 착용을 좀 완화하자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해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던 여성이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특히 여성 청년층들이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페제시키안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이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까요? 기대가 좀 있겠죠. 그런데 네.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 것 같습니다. 페제스키안이 이란 체제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절대로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네. 비판적이라는 것도 약간 좀 간당간당합니다. 선이. 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은 네. 그는 어쨌든 간에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지지하는 인물이고 그렇군요.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 그렇죠. 정도로 네.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슬람 공화국 체제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란은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슬람 공화국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슬람주의를 기반으로 한 공화국이라는 뜻이죠. 이슬람주의란 이슬람과 그 율법을 율법으로 사회 전반을 규율하겠다는 겁니다. 종교가 그렇죠. 네. 즉 이슬람이 종교가 아니라 네. 종교를 넘어서 네. 생활이자 법 그 자체이죠. 아. 이 때문에 이란 체제를 정교일치 혹은 신정일치 체제라고도 부릅니다. 네. 이슬람에 의한 통치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란 이슬람의 최고의 인사가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최고 지도자라는 게 공식 명칭입니다. 아, 네. 이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파토와라는 이슬람 칙령을 통해서 이란의 대내외적인 모든 문제에 대한 결정과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란에는 대통령이 수장인 행정부, 의회, 사법부, 네. 상권된 정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로 대통령과 의원들을 뽑습니다. 네. 모든 사안들이 웬만한 사안들은 행정부와 의회에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최고 지도자에게 국정의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죠. 아, 그렇군요. 이란에서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민심이 어디로 갔냐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네, 결정권이 근데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공화국으로 볼 수 있을지 서방에서도 뭐 이런 비판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뭐 권위주의 체제, 네네. 종교 독재 체제 이렇게 비판하죠. 네.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안 됐고 네.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종신 최고 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서방의 정치 문화 입장에서 보면 권위주의 체제라고 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란은 중동이나 다른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통한 국민의 대의가 잘 반영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의회에서도 소수민족이나 여성 할당제가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 역시 보장되고 활발합니다. 네. 반정부 시위를 보듯이 결사 집회 자유도 허용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중동 전문가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A라는 나라가 있다. 절대 왕정이다. 왕족이 정부직이나 국부를 독점한다. 범죄자의 손발을 자른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 안 한다. 그런데 B라는 나라가 있다. 네. 선거로 정부를 구성한다. 여성의 사회 참여를 보장한다. 시민들도 반정부 시위를 벌이는 등 결사 집회 자유가 있다. 네. 그럼 미국은 어떤 나라랑 친해져야 되느냐. B와 손을 잡아야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A라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 B라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미국은 사우디하고 동맹을 맺고 있고 네. 이란과는 적대시하고 그렇죠. 있죠. 미국의 딜레마를 지적한 거죠. 그렇군요. 이란 체제의 어떤 양면성을 보여주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페제시키안이 개혁파이기는 한데 이슬람 공화국 이 체제 안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못해. 그 안에서의 비판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는 히잡 착용과 관련한 2022년 시위 때에도 시위가 이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뭐 물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지만은 네네. 미국과 협상을 주장하기는 하나 미국이 테러 분자들이다. 우리 이란을 갖다 목졸기를 하려고 너무 한다. 적대적이니까.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방이 가장 반대하고 있는 저 중동 전역의 친이란 세력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데 네. 이거 계속 유지하고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물론 전임 정부에 비해서는 대외 협상 이런 걸 갖다가 좀 해보자 할 겁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개혁도 하려고 하고 그런데 네.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역대 대통령 중 권력 기반이 제일 약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 보수파가 당선될 것이다. 너무나 강력하게 저희도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예상을 깨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럼 좀 그래도 변화가 좀 보이지 않을까요? 네, 가장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있었던 반정부 시위 문제입니다. 그렇죠. 국민에 대한 좀 풀어주지 않냐 네, 네. 이렇게 말을 볼 수 있는데 이란에서 몇 년 동안 일어난 이 시위 사태는 사실은 대내적인 문제가 얽혀서 발생한 겁니다. 2009년 대선 때 시위 개혁파가 물러나고 다시 보수파인 아마디네자드가 집권에 항의한 성격이었습니다. 2017년, 18년 경제난 시위 그리고 2022년 히잡 관련 시위 모두 보수파 실정과 강경 통치에 반발한 성격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근원이 경제난입니다. 경제난과 생활고입니다. 그렇죠. 경제난과 생활고는 서방이 이란을 제재한 데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네. 정부로서는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들로서는 이런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근원을 따져보면 결국 미국의 제재가 있는 서방의 거죠. 제재가 네. 없어야만 가능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란에서 체제 해빙이 되려면 미국 등 서방의 제재가 풀려야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미국은 물론 조 바이든 행정부 이후 이란과의 핵협정을 복원하려고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이란과. 하지만 이란의 보수파들이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이루지 못해 왔습니다. 페제시키안이 집권한다면 이 문제에서 타협의 여지가 생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과의 그럼 대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의 대외 정책 문제는 앞으로도 큰 변화는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네.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미국이 인정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아, 네. 미국은 그전에 이란은 중동에서 미국에게 최대 맹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란은 미국의 중동의 최대 적이 됐습니다. 이란으로서는 이슬람 혁명 과정에서 악의 뿌리를 미국으로 규정했고 그 때문에 혁명 이후에는 미국을 최대적으로 설정했고 미국으로서도 반미를 선포한 이란을 막으려면은 이란을 적대시할 수밖에 없었죠. 네. 결국 이 이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인정하냐 안 하냐의 싸움을 30년 동안 벌여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제에 대한 타협이 있어야만 이란의 대내적인 문제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네, 체제를 인정해야 된다. 이란에서 모처럼 개혁파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외 정책도 역시 그렇게 커다란 변화는 있지 그렇죠. 않을 것이다. 지금 이란의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문제를 갖다가 근본적으로 타협을 볼 수 있느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이란의 강경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동의 최대 맹방이 미국에게 이스라엘이고 네. 그리고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최대 주적은 지금 이란입니다. 그렇죠. 미국은 중동에서 이스라엘 일변도 외교를 펼쳤고 국내에서도 이스라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정계주는 영향력이. 네. 미국은 이런 이스라엘 의식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헤즈볼라 등 친이란 세력들과도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재 가자 전쟁에서 이제 이걸 휴전해 버리고 이제는 헤즈볼라 일정을 벌이겠다. 더 나아가서 이란과도 일정을 불사하겠다. 이런 일정을 불사하게 이런 태도입니다. 네. 이란의 대외 관계가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면 최고 지도자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최고 지도자가 바뀌면 좀 변화가 가능할까요? 지금 하메네이가 역시 고령 리스크 85세죠. 네, 그리고 네. 35년째 재임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계자가 누구냐는 것은 최고 지도자의 권력을 제한하는 아주 불경스러운 사안에서 후계자도 제대로 거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란 체제에서 최고 지도자가 누가 되더라도 네.
하메네이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후보풀들이나 네. 또 선출 방식 등을 본다면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근간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분명. 네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란 체제 한 축이 군부입니다. 네. 혁명수비대 즉 혁명수비대 주 역할은 이 혁명을 수호하는 것이고 그 혁명 수호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란 주변에 있는 친무장 세력들 헤즈볼라,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이라크 내 무장 세력들, 네. 후티 반군들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렇죠. 혁명수비대는. 그 개혁파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전체적으로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렵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이란의 대통령 보궐선거 결선 투표 결과 그리고 이후의 파장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익일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무리하면서 크리스티 버그의 The Lady in Red 전해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